학창시절 동창에게 따돌림을 당하던 여성이 최초의 여군 해병대 3스타 사령관이 되었고 이후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동창들이 또다시 그녀를 못되게 괴롭히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서해의 찬 바람이 대한민국 해병대사령부의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통유리창 너머로 회색빛 겨울 바다가 넘실거렸고 그 위를 전투 헬기 편대가 묵직한 굉음을 내며 지나갔다. 해병대 사령관 중장 백하리는 책상에 앉아 결제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을 끝마쳤다. 그녀의 군복 위에는 3개의 별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해병대 사령관.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그 무게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대한민국 서북 도서를 완벽하게 수호하는 것뿐이었다. 사령관님, 집무실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부관의 보고에 하리는 서류에서 눈을 뗐다. 보통의 우편물이라면 비서실에서 처리했겠지만 부관이 직접 들고 온 것은 사적인 우편물이라는 의미였다. 부관이 건넨 것은 화려한 금박 장식이 박힌 두툼한 봉투였다. 발신인은 포항중앙고등학교 28기 동창회 준비위원회. 순간 할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잊고 지낸 이름이었다. 아니, 잊으려 노력했던 이름이었다. 졸업 후 25년. 단 한 번도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편린들이 봉투의 금박 글씨 위로 먼지처럼 피어올랐다. 봉투를 열자 익숙한 교가의 한 구절과 함께 자랑스러운 동문 여러분을 모십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장소는 서울의 최고급 호텔인 그랜드 엘리시안 서울. 날짜는 한 달 뒤의 토요일 저녁이었다. 하리는 초대장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 동창회 준비위원 명단.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2개의 이름. 오유나, 김세리. 그 이름들은 할인의 혀끝에 오래된 쇠마처럼 씁쓸하게 감돌았다. 머릿속에서는 아득한 과거의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교실 뒤편 시멘트 바닥에 차가운 감촉. 낡아서 색이 바랜 교복을 입은 어린 할인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키득거리는 오유나와 김세리가 서 있었다. 유나의 손에는 흰 우유가 담긴 컵이 들려 있었다. 백할인, 이거 마셔. 선생님이 남기지 말랬잖아.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선천적으로 유당불내증이 심했던 그녀는 우유를 마시면 복통과 함께 온몸이 뒤틀리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 사실을 반 아이들 모두가, 특히 오유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를 괴롭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으니까. 싫어나 이거 못 마셔. 어머, 아직도? 촌스럽게. 우리 세리는 우유 마시고 키가 이렇게 쑥쑥 컸는데. 너는 그래서 그렇게 작고 비쩍 마른 거야. 유나의 말에 세리가 맞장구를 치며 웃었다. 그러게 말이야. 이러니 남자애들이 널 거들떠나 보겠어? 그들은 가난하고 부모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할인을 벌레 보듯 했다. 할인의 낡은 운동화, 손때 묻은 책가방, 그리고 우유를 마시지 못하는 체질까지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조롱거리였다. 결국 유나는 할인의 턱을 억지로 잡고 우유를 쏟아부었다. 차가운 액체가 입안으로 옷깃으로 흘러내렸다. 컥컥거리며 기침하는 할인을 보며 그들은 배를 잡고 웃었다. 그날 오후 내내 할인은 화장실에서 배를 움켜쥐고 고통에 신음해야 했다. 젖은 교복에서는 비릿한 우유 냄새와 함께 지독한 수치심의 냄새가 났다. 그 기억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했다. 마치 어제 일처럼. 하리는 눈을 감았다. 사령관으로서 수천 명의 해병을 지휘하고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그녀였지만 17살 소녀 시절에 새겨진 상흔은 여전히 희미한 통증을 동반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부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하리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초대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생각 좀 해보지. 그날 밤 하리는 관사로 돌아와 남편 정지훈에게 동창회 초대장을 보여주었다. 인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인 지훈은 아내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초대장을 훑어보더니 말없이 하린의 어깨를 감쌌다. 가고 싶어?
하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가고 싶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감정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심과는 다른 스스로에 대한 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모르겠어요. 가서 뭘 하겠어요. 여전히 그 사람들 눈에는 나 그냥 가난하고 볼품없던 백할인일 텐데. 당신은 더 이상 그때의 백할인이 아니잖아. 지훈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어. 당신의 어깨에 달린 별들이 당신이 걸어온 길을 증명해주고 있잖아. 숨을 필요도 피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가서 지금의 당신을 보여줘. 해병대 사령관 백할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인간 백할인의 모습을. 남편의 따뜻한 격려에 할인에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졌다. 그래, 피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조롱에 상처받는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해병대를 이끄는 사령관이었다. 할인은 결심했다.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 그곳으로 가기로. 한 달 뒤 할인은 옷장 앞에서 잠시 고민에 빠졌다. 화려한 드레스들 사이에서 그녀는 단정하지만 기품 있는 검은색 원피스를 골랐다. 과시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그들 앞에 서고 싶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며 현관에서 그녀를 배웅했다. 너무 애쓰지 마.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니까. 할인은 남편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 홀로 운전대를 잡았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진 도로를 달리며 그녀는 25년 전의 과거를 향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설 현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랜드 엘리시안 서울 호텔의 연회장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온몸으로 증명하려는 듯한 사람들로 가득 찼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동창들은 서로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할인은 그 소란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등장은 처음에는 큰 주목을 끌지 못했다. 수수하지만 기품 있는 검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화려하게 자신을 뽐내는 다른 여성 동창들 사이에서 오히려 눈에 띄지 않았다. 몇몇이 그녀를 알아보고 아는 척을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미묘한 경계와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어머, 저기 백할인 맞지? 맞네, 맞아. 와,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예전이랑 똑같네. 예전이랑 똑같다는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 가난하고 존재감 없던 시절의 모습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다. 할인은 엷은 미소로 그들의 인사를 받았다. 그때였다. 연회장 입구에서 유난히 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최신 명품 드레스를 입은 오유나와 그녀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있는 김세리였다. 유나의 남편은 유명 건설사의 사장이었고 그 덕에 유나는 동창들 사이에서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어머, 다들 일찍 왔네. 유나는 과장된 몸짓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연회장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한 곳에 할인에게 와서 정확히 멎었다. 유나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그녀는 보란 듯이 큰 걸음으로 할인에게 다가왔다. 김세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 뒤를 따랐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백할인 아니야? 내가 이런 데를 다 오고 정말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유나의 목소리는 연회장의 소음을 뚫고 선명하게 울렸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할인에게 집중되었다. 25년 전 교실 뒤편의 풍경이 고급스러운 호텔 연회장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순간이었다. 오랜만이야, 유나야. 세리도. 할인은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평온한 태도가 오히려 유나의 심기를 건드렸다. 유나는 위아래로 할인을 훑어보았다. 여전하네. 꾸밀 줄도 모르고. 요즘 뭐하고 살아? 아직도 포항 그 낡은 동네에서 할머니랑 같이 사나? 지독하게 무례한 질문이었다. 할인의 할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하지만 할인은 그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았다. 아니, 지금은 다른 곳에 살아. 그래? 뭐 결혼은 했고?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데? 어디 중소기업 다니나? 김세리가 옆에서 거들었다.
유나야, 뭘 그런 걸 물어봐. 딱 보면 모르겠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겠지. 두 사람은 자기들끼리 눈을 맞추며 킥킥거렸다. 주변의 다른 동창들은 못 본 척 샴페인 잔을 기울이거나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수군거렸다. 아무도 할인의 편에 서주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오유나의 권력 아래에 있었다. 할인은 그들의 조롱을 묵묵히 받아냈다. 분노가 치밀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심장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다. 하지만 그녀는 지난 수십 년간 죽을 만큼 힘든 훈련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다. 적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곧 패배였다. 바로 그때 유나의 눈이 뷔페 테이블에 놓인 우유 주전자를 향했다. 그녀의 뇌리에 짓궂은 장난기가 스쳤다. 어머, 할인아. 저기 우유 있다. 유나가 손가락으로 우유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 말에 김세리의 얼굴에도 음흉한 미소가 번졌다. 그러게. 할인이 우유 보면 기겁하는데. 너 아직도 우유 못 마시니? 애도 아니고. 그 한마디에 할인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25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에게 아무런 교훈도 주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고 짓밟으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미성숙한 존재 그대로였다. 할인은 대답 대신 유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오히려 너무나 고요해서 상대를 압도하는 깊은 심해와도 같은 눈빛이었다.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지. 할인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 의미심장한 말에 유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되찾고는 김세리와 함께 뷔페 테이블 쪽으로 향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할인의 온몸을 감쌌다. 연회장의 화려한 불빛 아래 과거의 악몽이 끈적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동창회는 점점 더 무르익었다. 사회자가 나와 분위기를 띄우고 성공한 동창 몇몇이 단상에 올라가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처럼 늘어놓았다. 그들의 이야기 대부분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자식은 어느 명문대에 보냈는지, 남편의 회사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할인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의 관객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시종일관 차분했다. 그 평온함이 오유나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으로 다가왔다. 그녀가 기대했던 반응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할인은 주눅이 들고 창피해하며 이 자리에 온 것을 후회해야 했다. 감히 자신과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여야 했다. 하지만 지금 할인의 모습은 마치 이 모든 소란을 초월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 태도가 유나의 심기를 제대로 긁었다. 세리야, 잠깐 나 좀 도와줘. 유나는 김세리를 이끌고 다시 뷔페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이번에는 우유가 가득 담긴 유리잔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할인이 앉은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다. 할인의 등 뒤로 접근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악의가 서려 있었다. 어머, 할인아. 아직도 혼자 앉아 있었네. 친구도 없니? 유나가 바로 옆에 서서 빈정거렸다. 할인은 돌아보지 않고 앞만 응시했다. 그 무심한 반응에 유나는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야, 백할인. 내가 말하잖아. 유나가 소리치는 순간 그녀는 마치 발이 걸린 것처럼 비틀거리는 신용을 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우유잔이 정확하게 할인의 등과 어깨를 향해 쏟아졌다. 어머나. 어떡해. 유나의 가식적인 비명과 함께 차가운 액체가 할인의 검은 원피스를 적셨다. 하얀 우유가 검은 옷 위로 흉측한 얼룩을 만들었다. 25년 전 교실 바닥에서 느꼈던 그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순간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두의 시선이 세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김세리는 어머, 유나야 괜찮아? 비싼 구두에 우유 튀었네라며 유나만 챙겼고 유나는 입으로만 미안해서 어떡하니 할인아. 내가 실수로 그만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참고 있었다. 그들은 할인이 울며 뛰쳐나가거나 혹은 분노에 차소리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할인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할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묻은 우유를 흘끗 내려다볼 뿐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냅킨을 들어 젖은 옷을 닦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몸을 돌려 오유나와 눈을 맞췄다. 할인의 눈에는 눈물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곳에 있는 것은 지독할 정도로 차갑고 고요한 침묵이었다. 마치 폭풍 전의 바다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깊고 어두운 평온함이었다. 그 눈빛에 마주 선 순간 오유나는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늘 자신만만하던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희미한 불안감이 스쳤다. 괜찮아. 할인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이상하게도 소란스러웠던 연회장 전체에 똑똑히 울려 퍼졌다. 옷은 빨면 그만이니까. 그녀는 말을 마친 뒤 유나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은 마치 내가 한 짓을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내가 기대하는 대로 반응해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권력 관계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역전되고 있었다. 조롱과 모욕을 가한 쪽은 유나였지만 오히려 그녀가 할인의 압도적인 평정심 앞에 초라해지는 기분이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할인은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사라지자 멎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유나는 애써 태어난 척 헛기침을 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패배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원했던 통쾌한 승리가 아니었다. 화장실에 들어선 할인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하얀 우유 얼룩이 묻은 검은 원피스를 입은 해병대 사령관이 서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심장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차갑게 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수많은 위기와 적의 도발 속에서 자신을 지켜냈던 것처럼 그녀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렸다. 괜찮다, 백할인. 이깟 얼룩짐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이것보다 더한 것들을 이겨내지 않았는가? 그녀는 차가운 물로 손을 씻고 다시 한번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강철 같은 의지로 채워졌다. 그때 연회장 쪽에서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 동창 여러분. 이제 하이라이트 순서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동문들의 배우자분들을 모시고 다 함께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배우자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연회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은 젖은 어깨를 바로 펴고 화장실을 나섰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동창들의 배우자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할인에게 격려하기 위해 조금 전 사령부를 출발했던 3명의 현역 해병대 장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의 아내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할인의 동창이었던 것이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시간이었다. 화장실에서 나온 백할인은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분위기는 한층 더 들떠 있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 맞춰 동창들의 배우자들이 속속 도착했고 아내들은 저마다 자신의 남편을 소개하며 교묘한 자랑을 이어가는 중이었다. 의사, 변호사, 교수, 잘나가는 사업가. 그들의 직업은 곧 이 연회장 안에서 그들의 서열이 되었다. 오유나는 그 정점에 있었다. 그녀의 남편인 진성건설 대표이사가 들어서자 동창회장이었던 박상철이 쪼르르 달려가 굽신거리며 인사를 건넸다. 유나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남편의 팔짱을 끼고 의기양양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은 자연스럽게 연회장 구석에 다시 나타난 할인을 향했다. 유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저 초라한 여자를 모두의 앞에서 한 번 더 짓밟아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는 일만 남았다. 할인은 그 모든 소란을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저 과거를 매듭짓고 싶었을 뿐이다. 남편들의 직업으로 서로의 가치를 매기는 이 저속한 시장판에 끼어들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그저 이 시간이 빨리 끝나고 자신의 진짜 세계, 땀과 명예와 전우애로 가득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그때 연회장 입구에 다소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3명의 남자가 들어섰다. 그들은 값비싼 명품 정장을 입지는 않았지만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절도 있는 걸음걸이만으로도 주변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분되었다.
그들은 군인 특유의 다부진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해병대 소령, 대위, 그리고 중령. 그들은 각자 자신의 아내를 찾아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여보. 여기야. 동창 중 한 명인 최수진이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남편인 김정수 소령이 아내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오늘 훈련이 늦게 끝나서. 늦었지? 아니야, 와준 게 어디야. 어머, 이쪽은 내 동창 오유나 그리고 남편분이셔. 진성건설 대표님. 서로 명함을 주고받는 의례적인 인사가 오갔다. 김정수 소령의 눈은 무심코 연회장을 훑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시선은 한 곳에 얼어붙었다. 벽 근처에 홀로 서 있는 여성. 하얀 우유 얼룩이 묻은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백할인이었다. 김소령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대한민국 군인, 특히 해병대 장교라면 절대 못 알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다. 수많은 공식 석상과 언론 보도, 그리고 부대 내에 걸린 사진으로 익히 봐왔던 살아있는 전설. 사령관님? 그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옆에 있던 아내 최수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응? 여보, 뭐라고 했어? 누구 알아? 하지만 김소령은 아내의 말에 대답할 정신이 없었다. 그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자신처럼 똑같은 대상을 보고 충격에 휩싸인 두 명의 전우를 발견했다. 이지훈 대위와 박진철 중령이었다.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은 자네도 봤나? 설마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무언의 대화를 숨가쁘게 주고받았다. 그들의 몸은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군인 정신에 따라 본능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구겨졌던 정장 매무새를 바로잡고 어깨를 펴고 자신도 모르게 꼿꼿한 차려 자세에 가까운 자세를 취했다. 그들의 아내들은 남편들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감지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이 모든 미묘한 기류를 감지하지 못한 것은 오직 오유나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에 취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팔을 끌고 일부러 할인에게 다가갔다. 이것이 마지막 피날레였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남편도 없이 혼자 온 할인의 초라함을 극대화시켜 확인 사살을 하고 싶었다. 여보, 이쪽은 내 고등학교 동창 백할인이라고 해. 기억나? 내가 가끔 얘기했던 애. 유나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을 가장한 경멸이 가득했다. 그녀의 남편은 무심하게 할인을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까딱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할인이는 뭐 보다시피 혼자 왔나 봐. 남편이 많이 바쁜가 보지. 아니면 아직 싱글인가? 유나가 결정타를 날리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 얼어붙어 있던 3명의 해병대 장교들. 그중 최선임자인 박진철 중령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령관을 눈앞에 두고 못 본 척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저런 무례한 언행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불명예였다. 박 중령은 할인을 향해 한 걸음 나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적인 자리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해병대의 장교 그 자체였다. 그의 움직임에 김소령과 이대위도 반사적으로 그를 따랐다. 오유나는 자신의 뒤에서 벌어지는 이 기묘한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할인을 향해 마지막 조롱의 말을 던지려 입을 열고 있었다. 오유나의 입술이 막 열리려는 찰나 그녀의 뒤편에서 장중하고 서슬퍼런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연회장의 모든 소음을 일순간에 잠재우는 수많은 병력을 통솔하는데 익숙한 자의 목소리였다. 주목. 박진철 중령의 외침이었다. 사적인 자리에서 나온 외침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시끄럽게 떠들던 동창들과 그 배우자들은 모두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다. 오유나 역시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조금 전까지 각자의 아내 옆에 서 있던 3명의 남자가 마치 자로 잰 듯한 일렬로 정렬해 있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사적인 감정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군인으로서의 절대적인 긴장감과 존경심만이 가득했다. 저 사람들 왜 저래?
누군가 작게 속삭였다. 오유나의 남편조차도 이 기묘한 상황에 눈살을 찌푸렸다. 3명의 장교는 오직 한 사람 백할인만을 보고 있었다. 하리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익명성은 여기까지였다. 하리는 그들을 향해 아주 작게 거의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것이 신호였다. 박진철 중령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호텔 연회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필승!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수많은 전투와 훈련 속에서 생사를 함께한 전우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강철 같은 신뢰와 명예가 담긴 외침이었다. 그 한마디에 연회장의 공기가 진동했다. 이어 박중령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다. 해병대사령관 백할인 중장님께 대하여 경례. 해병대사령관 백할인 중장님. 그 단어들이 연회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은 멈췄다. 박진철 중령, 김정수 소령, 이지훈 대위. 3명의 대한민국 해병대 장교는 마치 한 몸처럼 절도 있고 힘찬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팔각도, 손끝의 위치,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빛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군인의 표상이었다. 연회장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굳었고 떠들던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경례를 받는 한 여자에게로 향했다. 하얀 우유 얼룩이 묻은 수수한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던 여자. 조금 전까지 모두가 가난하고 보잘것없다고 무시하고 조롱하던 여자. 오유나가 마지막까지 짓밟으려 했던 바로 그 여자 백할인에게로. 오유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뇌는 해병대사령관과 중장, 그리고 눈앞의 백할인이라는 3개의 단어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삐걱거렸다. 그녀는 남편을 쳐다보고 경례하는 장교들을 쳐다보고 마지막으로 백할인을 쳐다보았다. 그 순간 백할인은 더 이상 과거의 그늘 속에 갇힌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3명의 장교로부터 절대적인 충성과 존경을 한몸에 받는 대한민국 국군 서열 수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묻은 하얀 우유 얼룩은 더 이상 수치의 상징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초연함과 위엄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기묘한 훈장처럼 보였다. 충격, 불신, 경악, 그리고 공포.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오유나의 얼굴 위에서 폭발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대한민국군의 최고 지휘관 중 한 명에게 어떤 모욕을 주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하리는 자신에게 경례하는 3명의 장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기에 거수 경례로 답할 수는 없었다. 대신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최고 지휘관으로서의 위엄을 담아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수고가 많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도록.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수만 명의 해병을 아우르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 한마디에 3 장교는 필승이라고 짧게 복명한 뒤 경례를 풀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부동자세로 할인을 향해 서 있었다. 그제야 멈췄던 연회장의 시간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 해병대사령관. 중장. 별이 3개라고. 말도 안 돼. 우리 동창 중에 백할인이? 사람들은 경악 속에서 황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백할인 해병대사령관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군복을 입고 근엄한 표정으로 사열을 하는 할인의 사진, 대한민국 최초 여성 해병대사령관 취임이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진 속의 인물과 우유 얼룩이 묻은 옷을 입고 서 있는 눈앞의 인물이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동창들의 얼굴은 경악을 넘어 경외와 공포로 물들었다. 오유나의 세계는 그 순간 문자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스러워했던 남편의 사회적 지위, 그 모든 것이 할인의 존재 앞에서 한순간에 먼지처럼 초라해졌다. 건설사 대표? 일개 민간인 사업가일 뿐이었다. 해병대사령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으며 국가 안보의 최전선을 책임지는 인물이다.
차원이 다른 세계였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른 빛마저 돌았다. 자신이 쏟아부은 우유가 마치 염산처럼 느껴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옆에 있던 김세리는 이미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그녀는 의자 뒤에 숨어 덜덜 떨면서 제발 할인이 자신을 쳐다보지 않기만을 빌고 있었다. 동창회장이었던 박상철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거의 기다시피 할인에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우습게 떨리고 있었다. 사령관님, 아이고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이신 줄도 모르고 제가 결례를. 그의 비굴한 태세 전환은 역겨웠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를 비웃지 못했다. 모두가 같은 심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인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소란과 뒤늦은 아첨에 아무런 흥미가 없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이런 소동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과거를 정리하고 싶었을 뿐이다. 할인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외와 두려움의 시선들을 뒤로하고 천천히 출구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가 움직이자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길을 열었다. 감히 누구도 그녀의 앞을 막아서지 못했고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다. 할인은 곧은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연회장을 걸어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보이는 검은 원피스 위의 하얀 우유 얼룩은 이제 그 누구도 비웃을 수 없는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를 상징하는 역설적인 무늬가 되어 있었다. 잠깐만 할인아. 그때 누군가 절박하게 그녀를 불렀다. 오윤아였다. 하지만 할인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고 연회장 안에는 감당할 수 없는 침묵과 망연자실한 동창들만이 남았다. 오윤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녀의 화려했던 세계는 그녀가 25년간 멸시했던 한 여성의 진짜 모습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린 후였다. 백할인이 떠난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의 연회장은 마치 폭탄이라도 맞은 듯한 정적과 혼란에 휩싸였다. 조금 전까지 화려한 성공담과 값비싼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 앞에 초라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할인은 호텔의 회전문을 밀고 나오자마자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서늘한 공기가 방금 전까지 그녀를 짓누르던 탁한 공기를 밀어내는 듯 했다. 통쾌한가? 아니, 승리감에 도취되었는가? 전혀. 그녀의 마음을 채운 것은 복수심의 달콤함이 아니라 지독하게 길었던 과거와의 싸움이 끝났다는 허탈감과 안도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부드럽게 시동이 걸리는 엔진음, 손에 익은 운전대의 감촉. 이것이 그녀의 현실이었다. 화려하지만 공허한 연회장이 아니라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단단한 현재.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서울의 밤거리를 향해 차를 몰았다.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남편 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지금 가고 있어.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응, 할인 씨. 괜찮아?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복수는 했어? 가 아닌 당신 마음은 괜찮아? 라고 묻는 사람이었다. 할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응, 괜찮아. 정말로 다 끝났어. 그녀가 떠난 연회장에서는 뒤늦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오윤아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그녀의 남편 진성건설 대표는 창피함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아내의 성공을 뽐내는 자리에 왔다가 아내가 국가 최고 위급 인사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는 장면을 전국 생중계하듯 목격한 셈이었다. 그는 거칠게 유나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신 나갔어?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걱정이 아닌 자신의 체면과 사업에 미칠 불똥에 대한 공포가 가득했다. 유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부와 명예, 인맥이라는 성이 백할인이라는 존재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처절하게 깨달았을 뿐이다.
다른 동창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수군거렸다. 봤어? 그 장교들 격리할 때 눈빛 장난이 아니던데. 우리가 백할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걔가 우유 못 마시는 거 알면서 일부러 우유나 쟤는 진짜 미쳤어. 이제 우리 다 끝난 거 아니야? 해병 대사령관을 건드리다니. 그들의 후회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아니었다. 학창 시절의 비겁함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현재의 권력 앞에서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순간 동창회는 완전히 끝났다. 아무도 파티를 즐길 수 없었다. 모두가 죄인처럼 혹은 재앙을 피하려는 사람들처럼 서둘러 짐을 챙겨 뿔뿔이 흩어졌다. 한편 3명의 해병대 장교와 그 아내들이 모인 곳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백할인이 정말로 해병 대사령관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 아내의 흥분된 목소리에 박진철 중령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사령관님은 살아있는 전설이십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과 역경을 뚫고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그 자리까지 오르신 분이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훈련을 이겨내신 분이라고. 김정수 소령도 말을 보탰다. 오늘 저런 일을 당하시고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모습을 봐. 저것이 바로 사령관님의 강함이다. 저런 분을 우리가 사령관으로 모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아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한 시선으로 할인을 재단했는지 깨달았다. 명품 옷, 남편의 직업 따위로 사람의 가치를 매겼던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백할인이 이룬 것은 그런 것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한 인간의 위대한 역사 그 자체였다. 그날 이후 며칠이 흘렀다. 오유나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남편은 그녀에게 냉담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아내가 자신의 명성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여왕처럼 군림하던 상류층 사교 모임에서도 은근한 따돌림이 시작되었다. 소문은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갔다. 진성건설 사모가 해병 대사령관한테 우유를 끼얹었대. 그녀는 웃음거리가 되었고 동시에 기피 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저택의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잠을 자면 어김없이 악몽을 꾸었다.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던 할인의 얼굴, 연회장을 가득 채웠던 필승. 이라는 외침 그리고 자신의 손에서 미끄러져 할인의 검은 원피스를 더럽히던 하얀 우유. 그 장면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두려움이었다. 보복에 대한 공포.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정은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변해갔다. 그것은 바로 자기 혐오였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값비싼 실크 잠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다. 남편의 돈과 지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신. 타인의 약점을 짓밟아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비겁한 자신. 그녀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치도 성장하지 못한 괴물이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었다. 그녀는 사과해야만 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어떻게? 대한민국 해병 대사령관에게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사령부로 무작정 찾아갈 수도 전화를 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끙끙 앓으며 방법을 찾았다. 그러다 문득 먼지 쌓인 졸업 앨범 속에서 희미한 기억 하나를 끄집어냈다. 할인이 아니라 할인의 남편 정지훈 교수. 학창 시절 할인이 가끔씩 존경하는 선배라며 수줍게 말했던 이름이었다. 그가 지금은 저명한 인문학 교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이 났다. 오유나는 미친 사람처럼 인터넷을 뒤지고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정지훈 교수의 연구실 연락처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어 조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백할인 사령관에게 꼭 전해달라며 자신의 연락처와 메시지를 남겼다. 같은 시각 백할인은 서해의 한 훈련장에서 대규모 상륙 돌격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다.
해안으로 돌진하는 상륙 장갑차의 굉음, 흙먼지를 일으키며 목표를 향해 뛰어가는 해병들의 함성, 화약 냄새와 짠 바다 내음이 뒤섞인 공기. 이것이 그녀의 세계였다. 동창회의 소라는 이미 아득한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다. 훈련이 끝나고 사령부로 복귀한 할인에게 부관이 정지훈 교수의 연구실에서 온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유나라는 이름과 함께 남겨진 짧은 문자. 할인아, 나 오유나야. 제발 제발 한 번만 만나주라. 꼭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 할인은 메시지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분노는 이미 오래전에 가라앉았다. 남은 것은 지독한 피로감과 이 질긴 악연을 어떻게 끊어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뿐이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날짜와 장소가 적힌 짧은 답장이었다. 할인이 약속 장소로 정한 곳은 서울의 화려한 호텔이나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인천 월미도 해군 첩보부대 충원탑이 멀리 보이는 바닷가의 낡고 조용한 찻집이었다.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름 없는 영웅들을 기리는 곳. 그녀에게는 그 어떤 장소보다도 의미 있고 성스러운 곳이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오유나는 찻집의 낯선 분위기에 위축되었다. 그녀가 평생을 드나들던 장소와는 너무도 달랐다. 화려함 대신 시간이 깃든 고즈넉함이, 과시욕 대신 조용한 추모의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곧이어 할인이 찻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군복이 아닌 편안한 면바지와 스웨터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갑옷보다도 단단한 위엄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유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차마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앉아. 할인의 차분한 한마디에 유나는 기계적으로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찻잔의 온기만이 어색한 공기를 데우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유나였다. 할인아, 아니 사령관님.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 없는 거 알아. 그냥 정말 미안하다고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어. 유나는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사과는 매끄럽지 않았다. 두서없이 횡설수설하며 25년 전의 기억과 며칠 전의 일을 오갔다. 그때 난 내가 부러웠던 것 같아. 넌 항상 조용했지만 비굴하지 않았어. 나는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항상 불안했어. 그래서 널 괴롭히면서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비겁하고 끔찍한 짓이었어. 내가 괴물이었어. 그녀는 진심으로 울고 있었다. 그것은 보복이 두려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추악한 내면을 직시하게 된 자의 고통스러운 참회의 눈물이었다. 할인은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말없이 기다려주었다. 한참 후 유나가 겨우 진정했을 때 할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사과는 들었어. 하지만 그녀는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상처는 아직도 남아있어, 유나야. 25년이 지났다고 내가 우유를 쏟고 사과 한마디를 한다고 해서 깨끗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 흉터는 평생 내 기억의 일부로 살아갈 거야. 유나의 얼굴이 다시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러나 할인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는 않아. 나는 그 상처를 끌어안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니까. 너는 내가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겠지. 그게 내가 치러야 할 대가야. 할인은 창밖, 충원탑이 있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분들은 이름도 얼굴도 남기지 못하고 나라를 위해 모든 걸 바쳤어. 그분들의 희생에 비하면 우리가 겪은 일은 사소한 상처일지도 몰라. 중요한 건 그 상처에 주저앉지 않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녀는 다시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분노가 없었다. 대신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너도 이제 다시 시작해. 남편의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너 자신의 이름으로. 내 안의 괴물과 싸워서 이겨내. 그게 내가 나에게 그리고 너 자신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길이야. 오유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찻집을 나섰다. 할인의 마지막 말들이 귓가에 성경 구절처럼 혹은 준엄한 심판의 말처럼 맴돌았다.
그녀는 용서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길을 얻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죄책감의 무게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짊어지고 걸어갈 용기가 생겼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젖은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 이막을 알리는 차갑고도 정직한 바람이었다. 혼자 남은 하리는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았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과거의 망령이 마침내 희미한 그림자가 되어 파도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다. 흉터는 남았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아픈 상처가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강인하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다. 며칠 후 해병 대사령관 집무실. 하리는 서해 5도에 대한 최신 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다시 대한민국 해병대를 이끄는 최고 지휘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동창회도 오윤화도 이제는 그녀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사령관님,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젊은 여군 대위가 절도 있는 동작으로 들어와 보고를 시작했다. 낭낭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 총명함이 빛나는 눈빛. 하리는 보고를 받는 내내 대위의 모습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수많은 편견과 장벽을 넘어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발버둥 쳤던 젊은 날의 자신을. 보고가 끝나자 하리는 딱딱한 표정을 풀고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했다. 수고했어, 이 대위. 아주 훌륭한 보고였어.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준다면 자네는 분명 해병대의 훌륭한 자산이 될 거야. 예상치 못한 칭찬에 이 대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승. 젊은 장교가 희망에 찬 얼굴로 집무실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하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이란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자신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넘어져도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용기,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으려는 마음,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자부심으로 다음 세대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 하리는 창가에 서서 노을 지는 서해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조국이자 그녀의 모든 상처를 품어준 어머니의 바다였다. 그녀의 어깨 위에서 세 개의 별이 지는 석양을 받아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불멸의 상은은 이제 불멸의 영광이 되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밝혀줄 터였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